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한 하마스.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과 전동 패러글라이딩, 보트, 드론과 불도저까지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공격 수단을 활용했는데 시작부터 명백하게 비무장 민간인을 겨냥했습니다. 하마스의 이런 민간인 납치와 살상, 억류 행태는 그 자체로 전쟁 범죄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숨지거나 다친 이스라엘인 11명의 가족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하마스를 직접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마스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병원과 학교, 난민촌 등을 공격해 수많은 주민들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 군의 공격과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한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쟁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하마스가 자행한 잔혹한 행위와 인질 억류는 충격적인 전쟁 범죄라면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숨지게 한 것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really important that a solution is found to end the violence and to get out of this horrible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situation for what's happening in Gaza. 과연 국제법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가능할까요? 실제 전쟁 범죄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정황상 전쟁 범죄로 볼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저희에게 자문해준 국제법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쟁 범죄라는 건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파생된 개념인데 국제인도법은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죽이는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인도 숨질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도할 경우, 즉 어떤 군사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민간인 사망 등 부수적 피해가 과도할 경우 전쟁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격을 가했거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건물이나 차량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경우, 또 아사, 즉 굶어 죽는 것을 전쟁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전쟁 범죄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 혐의점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한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또 범죄인의 신병도 확보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도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격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를 향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Hostage taking represents a great breach to the Geneva Conventions. It represents a specific offence under the Rome Statute. And I call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hostages taken from Israel and for their safe return to their families. And I want to underline clearly to Israel that there must be discernible efforts without further delay to make sure civilians receive basic food, medicine. 팔레스타인은 로마 규정에 부합하는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팔레스타인 국민으로 볼 수 있는 하마스 대원들의 전쟁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측의 전쟁 범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들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증거를 수집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려왔고 처벌 수위도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군이나 경찰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 정부들의 협조가 필수인 점도 한계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당사국인데 비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는 여전히 비당사국인 점, 그리고 2002년에 설립된 이래
그간의 수사가 주로 아프리카 국가 등 약소국 범죄들을 다뤄왔다는 점 등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례적으로 미군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4년 전에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전 반군 지도자인 보스코 은타간다에게 징역 30년, 첫 최고형을 선고하기도 했고, 또 횟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 총 30건 가운데 10건이 유죄 선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지난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는데 범죄인의 경우 당장 체포가 되진 않더라도 로마 교약 당사국으로 가게 되면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 바뀌게 되면 국내에서조차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확실한 전쟁 범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검사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고 또 신병을 확보해낸다면 양측의 전쟁 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처벌을 받지 못하더라도 혐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자체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해내서 전쟁 범죄가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